오늘 예고 시작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제목이요.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이 말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에요. 이 드라마에서 며느리는 호칭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 편의 자리, 안과 밖을 가르는 자리가 바로 며느리예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는 말은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내쫓는 말, 증거를 내쫓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입을 막는 말이에요. 지금 이 집에서 누군가는 말하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울기 전에, 폭로하기 전에 문부터 닫아버리죠. 여러분, 드라마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리 큰 사람의 한마디로.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소리 큰 말은 사실 신호거든요. 지금부터 판이 바뀐다. 지금부터 편이 갈린다. 지금부터 누군가는 버려진다. 그리고 86회 예고는요, 딱 그 신호를 3번이나 던집니다. 하늘과 태석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다. 세미가 태석의 또 다른 얼굴을 목격한다. 영채의 가짜 임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자,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누구를 내쫓는가? 더 정확히는 누가 자기 살려고 누굴 문 밖으로 밀어내는가? 당장 나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와, 드디어 터졌다. 감정 폭발이다. 이제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겠구나. 맞아요. 겉으로는 폭발입니다. 소리도 크고 표정도 세고 분위기도 살벌하죠. 근데 이 드라마는요,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감정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할 사람이 있고 정리될 사람이 있는 말.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정리는 대개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는 상대에게 말할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울게 하면 안 되고, 설명하게 하면 안 되고, 주변 사람이 듣게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생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이 붙어요. 당장 나가. 지금 나가. 지금 사라져. 지금 이 집에서 내 흔적을 지워.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나가면 후련해질까요? 아니요. 진짜 목적은 속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게 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말이 새고 있다. 의심이 커지고 있다. 증거가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는다. 이 4가지가 동시에 뜨면요.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사는 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권력자는 제일 먼저 뭘 하죠? 싸우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따지지도 않아요. 권력자는요, 제일 먼저 사람부터 정리합니다. 관계를 끊고, 동선을 끊고, 전화번호를 끊고, 대화를 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입을 끊어버립니다. 입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 드라마에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가 나오면 그건 한마디로 이렇게 번역돼요. 너는 위험해. 왜 위험하냐? 너는 집안 안으로 들어왔고 집안의 공기를 이미 맡았고 무엇보다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다. 그래서 이 말은 감정이 아니라 예방 조치예요. 사고가 나기 전에, 증거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누군가의 편이 갈라지기 전에 너부터 밖으로. 그리고 왜 하필 며느리냐? 며느리는 늘 애매한 자리거든요. 가족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필요하면 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리.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피로 연결된 건 아니라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자르기 쉬운 자리. 그러니까 권력자는 위기 때 제일 먼저 며느리라는 자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집안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들어와서 집안이 시끄러워졌어.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조용해질 거야. 이런 논리로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섭습니다. 이 대사가 진짜로 겨냥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흔적이에요. 당장 나가는 몸을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기억, 대화, 증거, 목격, 의심을 문 밖으로 밀어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우리 비밀을 알고 있어. 그러니 나가. 말하기 전에. 말하려면 밖에서 해. 하지만 드라마가 이 말을 예고 제목으로까지 뽑았다는 건 한 가지를 암시합니다. 이번 회차의 핵심은 쫓겨나는 장면이 아니라 쫓겨난 다음에 벌어지는 장면이라는 것. 왜냐하면 내쫓긴 사람은 보통 그 순간부터 잃을 게 없어지거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이유가 사라져요. 내가 여기서 버티면 언젠가 인정받겠지. 그 희망이 끊기는 순간 사람은 변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건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요, 이 대사로 사람을 내치면서 동시에 아주 위험한 문을 하나 엽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 선 사람이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울지 않습니다. 울면 지는 걸 아니까. 대신 아주 낮게 말하죠. 좋아. 한 박자. 나도 이제 말할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리거나 녹취가 재생되거나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은 가족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예고 요약에서 이미 못을 박았죠. 하늘과 태석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다. 여기서 핵심은요, 대립이 아닙니다. 극한이에요. 극한으로 치닫는다는 건 둘 사이에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좋게 말해서 안 됩니다. 이해시키려고 안 먹힙니다. 타협하자고 그 순간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부터는 드라마의 규칙이 바뀝니다. 설득이 아니라 압박, 대화가 아니라 경고, 화해가 아니라 제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하늘과 태석의 싸움이 단순히 정원을 사이에 둔 감정 싸움이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감정 싸움은요, 대개 울고 소리 지르고 오해 풀고 끝나요. 근데 지금은 극한이에요. 극한은 곧 서로의 약점을 겨누는 싸움입니다. 이 지점까지 왔다는 건 둘 다 상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뜻이죠. 너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몰라. 너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몰라. 여기서 알고 있다는 건 그냥 비밀을 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걸 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걸 안다. 내가 들키면 끝나는 지점을 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의 범위를 말합니다. 난 공개할 수 있다. 난 움직일 수 있다. 난 사람을 붙일 수 있다. 난 판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 즉, 하늘과 태석은 지금 서로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협으로 봅니다. 이게 극한이에요. 첫 번째, 극한 대립은 정원이 아니라 룰을 놓고 싸우는 거다. 여러분, 이 싸움의 진짜 핵심은 정원을 누가 차지하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집에서 누가 룰을 정하느냐. 태석이 룰을 정하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정리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봉인합니다. 하늘이 룰을 정하면 숨겨온 걸 드러내고 기득권을 흔들고 적어도 말할 수 있는 판을 만들려 하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랑 싸움이 아니라
집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집의 싸움은요, 결국 상대의 발목을 잡아야 끝납니다. 둘째, 둘이 서로를 치려면 결국 인질이 필요하다. 여기서 86회가 재밌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둘이 서로를 제대로 치려면요, 결국 누군가를 인질처럼 흔들어야 합니다. 드라마가 늘 쓰는 장치죠. 정원을 흔들거나, 난숙을 흔들거나, 혹은 집안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흔듭니다. 왜 인질이냐고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공격받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 공격받으면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극한 대립을 만들 때 반드시 이런 장면을 붙입니다. 정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장면, 난숙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장면, 세미에게 가족을 강요하는 장면, 영채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장면, 즉, 하늘과 태석이 직접 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칼집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싸움은 더럽고 조용하고 잔인해집니다. 셋째, 당장 나가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 전쟁의 도화선은 내쫓음이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의 대사가 다시 이어져요. 당장 나가. 이 말이 왜 하필 하늘 대 태석의 극한 대립과 같은 회차에 붙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내쫓는 사건은 그 자체로 선포거든요. 이제부터는 협상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 이제부터는 정리한다. 그리고 이런 정리 방식은 대개 태석 쪽의 룰입니다. 그래서 내쫓음이 등장하는 순간 하늘은 깨닫게 돼요. 아, 이 집은 지금 진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죽이려 한다. 그때부터 하늘은 더 이상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또 누군가가 버려질 테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돼요. 내쫓음은 전쟁의 도화선이죠. 넷째, 극한 대립의 결과는 하나, 누군가가 선을 넘는다. 여러분, 극한 대립이란 말의 결론은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선을 넘는다. 말로만 싸우던 사람이 증거를 꺼내고 사진을 꺼내고 녹취를 꺼내고 혹은 사람을 움직이죠. 여기서 사람을 움직인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압박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흔들게 만들고 누군가의 약점을 파고들게 만들고 누군가의 입을 막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싸움은 더 이상 공개된 링이 아니라 그림자 속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가장 잘하는 것도 그 그림자 전쟁이에요. 겉으론 조용한데 뒤에선 이미 다 결정난 판. 극한은요, 늘 실행을 의미합니다. 누가 먼저 실행하느냐? 그게 86회의 진짜 승부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늘과 태석은 더 이상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증거를 찾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증거를 만드는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이 누구냐? 둘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 침묵을 강요받는 사람, 바로 다음 파트에서 나오는 세미입니다. 세미가 태석의 또 다른 얼굴을 본 순간부터 이 집안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회차의 핵심 폭탄. 세미가 태석의 또 다른 얼굴을 보고 혼란에 빠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미는 지금까지 태석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의 중심, 판을 정리해주는 사람, 결국 책임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세미 앞에서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이건 단순한 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폭언도 아니고요. 세미가 혼란에 빠질 정도면 태석이 보여준 건 보통 셋 중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얼굴, 사람을 카드처럼 쓰는 얼굴,
누군가를 치워버리는 결정을 내리는 얼굴. 즉, 세미는 지금 태석이 이 집을 지키는 방법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따뜻한 보호가 아니라 차가운 정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미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세미는 갑자기 아주 위험한 위치에 서요. 왜냐하면 세미는 이제 두 세계를 동시에 보게 되거든요. 밖으로 드러난 태석, 안에서 움직이는 태석. 이걸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개뿐입니다. 침묵하고 공범이 되거나 말하고 배신자가 되거나. 그리고 드라마는요, 세미에게 절대 쉬운 선택지를 안 줍니다. 세미가 어느 쪽을 택하든 세미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86회에서 세미는 조연이 아니라 갑자기 판을 뒤집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채의 가짜 임신. 이걸 단순히 거짓말이라고만 보면 이 드라마의 잔인함을 놓치게 됩니다. 가짜 임신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빌리는 기술. 사람들의 판단을 늦추고 공격을 멈추게 하고 의심을 죄책감으로 바꿔버리는 기술이죠. 여러분, 임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원래는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장 정리해. 확실하게 말해. 증거 내놔. 당장 결론 내. 임신이란 한 단어가 튀어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 조심하자. 혹시 진짜면 어떡해. 지금은 자극하면 안 돼. 몸 생각해야지. 즉, 임신은 상대의 손과 입을 동시에 묶어버리는 최강의 방패예요. 그래서 영채의 가짜 임신은 지금 이 집안에서 영채가 버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보호막일 겁니다. 문제는요, 보호막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짜 임신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간이 빚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조심하자였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하거든요. 언제 병원 갈 거야? 검사는 했어? 주수는 몇 주야? 왜 입덧이 없지? 산모 수첩은? 여기서부터가 지옥입니다. 가짜 임신은 결국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증명은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증명하려면 연쇄적으로 이어져야 하죠. 병원 일정, 검사 결과, 날짜 계산, 몸 상태,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거짓말은 유지가 아니라 폭발로 끝납니다. 드라마가 굳이 예고해서 영채의 가짜 임신을 콕 집어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제 그 방패가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영채를 찌르는 칼날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영채를 살리던 장치였죠. 근데 시간이 끝나면 그 장치는 이렇게 바뀝니다. 배려해주자, 확인해야겠다. 조심하자, 의심스럽다. 가족이니까 믿자, 거짓말이면 용서 없다. 여기서 핵심은요, 가족은 거짓말에 특히 잔인하다는 겁니다. 밖에서 거짓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손절하고 끝내요. 근데 가족 안에서 거짓말하면 그건 배신이 됩니다. 그 배신은 보통 이렇게 폭발하죠. 내가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 우리 집안을 내가 흔들었어? 아이를 이용했어? 가짜 임신이 들키는 순간 영채는 거짓말쟁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악의 프레임을 쓰게 됩니다. 아이를 이용한 사람. 이 프레임이 씌워지면 어떤 해명도 안 먹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여기서 드라마가 더 잔인해집니다. 사람들이 보통 착각해요. 들키면 끝이겠지. 진실이 밝혀지면 정리되겠지. 근데 이 드라마는 진실이 밝혀질 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질 때 더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책임자를 찾거든요. 누가 이 판을 만들었냐? 누가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냐? 누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 했냐? 그리고 그 책임자는 대개 가장 약한 고리에게 갑니다. 그게 드라마의 법칙이에요. 가족이 위기일 때 가족은 서로를 지키지 않습니다.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냅니다. 여기서 일부의 문장이 다시 연결되죠. 당장 나가. 가짜 임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이 말을 더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 말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주는 마법의 문장이 되니까요. 문제의 원인을 며느리로 만들고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척하고 나머지는 우린 피해자가 되죠. 가짜 임신은요, 영채를 살리기 위해 시작했는데 결국 영채를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재료가 됩니다. 가짜 임신 서사가 폭발할 때는 대개 병원이 등장합니다. 병원을 가자는 말이 나오거나 검사하자는 말이 나오거나 누군가가 산모수첩을 찾거나 이 중 하나만 나와도 영채는 코너로 몰려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말로 막을 수 없거든요. 가짜 임신이 무서운 건 거짓말이 들키는 순간뿐 아니라 들키기 직전이 가장 숨막힌다는 겁니다. 들킬까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의심은 더 커져요. 그리고 결국 영채는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더 키워서 시간을 조금 더 벌 것인가? 폭로를 감수하고 한 번에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책임을 나눌 것인가? 여기서 드라마는 늘 세 번째를 유혹합니다. 너 혼자만 무너지지 마. 누군가 같이 무너져야 공평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짜 임신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건 영채만이 아닙니다. 영채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순간 판은 더 크게 터져요. 여기서 2부와 연결됩니다. 하늘과 태석이 극한으로 치닫는 순간 집안은 더 이상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확인합니다. 확실하게 해. 지금 당장. 오늘. 즉, 극한 대립이 만들어내는 압박이 영채의 거짓말을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세미가 태석의 또 다른 얼굴을 보고 흔들린다? 그 말은 즉, 집안 내부에서 입을 다무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신호죠. 가짜 임신은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눈 감아줄 때 유지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면 가짜는 유지가 안 돼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건 확인해야 해.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이건 너무 심해. 그 한 사람이 결정타가 됩니다. 가짜 임신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대가. 그리고 그 대가는 사실 영채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옵니다. 왜냐하면 가짜 임신이 들키는 순간 이 집안의 진실이 하나 더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왜 이걸 몰랐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우리가 지금 뭘 지키려고 했지? 그 질문이 나오면 가족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가족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꺼내죠. 당장 나가. 그래요. 가짜 임신이 끝나가는 건 영채의 거짓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이 희생양을 찾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86회에서 당장 나가는 감정 폭발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부 단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의 비밀이 흔들릴 때 권력자는 늘 같은 행동을 하죠. 말을 막고 사람을 떼어내고 흔적을 지웁니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는 그 단속의 시작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때 내쫓긴 사람은 대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합니다. 좋아. 나도 말할게. 즉, 내쫓는 순간
그 집안은 자기 손으로 시한폭탄 핀을 뽑는 것일 수 있어요. 세미가 혼란에 빠졌다는 건 봤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싸움은 달라져요. 사람들은 더 이상 추측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격으로 움직이죠. 세미가 입을 여는 순간 하늘과 태석의 대립은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은 태석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태석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태석은 세미를 반드시 자기 편으로 묶어야 합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종종 세미에게 이런 문장을 던지죠. 너도 가족이잖아. 가족은 위로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장치가 됩니다. 세미가 그 장치를 깨고 말하는 순간 86회 엔딩이 터질 수 있어요. 가짜 임신이 흔들리면 가족은 당황합니다. 당황한 가족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실 확인이 아니에요. 책임자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만들었어? 누가 판을 흔들었어? 누가 우리를 망치려 해?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버려집니다. 그래서 당장 나가가 가짜 임신과 연결되면 그건 관계 파탄을 넘어 희생양 확정의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초 아니, 이 드라마는 보통 30초가 아니라 마지막 10초에 칼을 꽂죠. 제가 보는 확정 엔딩 그림은 이렇습니다. 집안의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크게 말합니다.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카메라는 쫓겨나는 사람의 얼굴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쫓아내는 사람의 얼굴을 잡아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86회에서 누가 룰을 정하는지를 확정하는 순간이니까요. 문이 닫힙니다. 쿵 하는 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문 밖. 쫓겨난 사람은 울지 않아요. 울면 지는 걸 아니까. 대신 숨을 고르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좋아요. 한 박자. 그럼 이제 나도 말할게요.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켜지거나 녹취가 재생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시작해.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진실은 사실이 아니라 죄가 됩니다. 86회는 편이 갈리는 회차가 아니라 사람이 버려지는 회차예요. 그리고 버려진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이 집안은 끝까지 흔들릴 겁니다.